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작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통과가 안 돼서 이제 지명자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럴까요? 폴 볼커를 언급한 겁니다. 1979년부터 87년까지 패드 의장을 맡은 분인데 이분 얼마 2019년에 사망했어요. 그때 어떻게 기사가 나왔다? 인플레 파이터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에 가장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오더라도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플레부터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실제 그것을 시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실제 7%대에서 기준금리를 19%대까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 사람을 언급했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5월 FOMC에서부터 빠른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자산 감축을 과거보다 더 많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양적 긴축 속도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22년 말 중립금리 수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0.5%잖아요. 이것을 2.5% 전후 수준까지 올릴 필요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리를 올리려면은 남은 회의 다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 정도의 빅샷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강력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죠. 이것으로 미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6% 급락을 했고요. S&P 500도 1% 이상 급락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날 한국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채 이제 증시 약세를 이끌었다는 부분이 있죠. 자, 시장에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야, 이 사람 비둘기잖아. 뭐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이해하는데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마저도 이렇게 강력한 긴축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매파와 비둘기 사이에서 타협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람 주장보다 더 강력한 긴축이 오겠네. 그러면 최근 20년 만에 최대 긴축이 올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줬다는 부분이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양적 긴축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에서 3조 9천억 달러 규모 6천억 달러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한 2년 좀 안 되게 진행이 됐죠. 처음 시작은요 100억 달러씩 축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매월 500억 달러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이번에 적용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시기에는 물가 안정시기였거든요. 굳이 연준에서 급하게 유동성을 축소시킬 환경이 아니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물가 불안 상황이고 유동성을 축소시켜야 될 이유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됐던 양적 긴축보다 훨씬 큰 한도로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암시를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 자산이요 1경이 넘어요. 1경 900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존 자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과 동시에 양적 긴축을 진행하게 되면 유동성 회수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 이것을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당연히 국채 금리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막대한 자산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요. 이것을 그냥 만기가 안 된 것을 갖다 파는 건 아니고 만기되는 자산을 재매입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수요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 약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벌써 2.62%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이런 가속화된 긴축은 달러 강세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지수가 곧 100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간밤에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이 한국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요, 전 세계 유동성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당연히 한국 국채금리와도 연동이 되고,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뛰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채권 금리도 동반해서 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10년물도 3.1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5년물 금리가 3.1% 가까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5년물 국채금리는요,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치솟게 만듭니다. 당연히 국채금리보다는 더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3.1%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금융채 5년물이 3.3에서 3.4까지 올라가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금융채 5년물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된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금리의 이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5년 고정금리 여러분들 요즘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KB국민은행 기준은 3.7%인데 여기서 더 빨리 올라가서 4% 가까이 찍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 5년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중요할까요? 금융당국에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를 늘리라는 지도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대출 구조 개선의 행정 지도를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고정금리 비율을 늘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 앞으로 한 2년 동안 진행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금리 인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는 당연히 향후 한국의 위험 리스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유난히 변동금리 비중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일본 부동산 버블 사례와 미국 부동산 버블 사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변동금리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늦긴 했지만 고정금리 대출 유도로 과도한 차입 의존을 좀 방지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가 뛰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호가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금매는 좀 거래가 되는 것 같고 일반 매물들은 호가를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아파트 매수 심리도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맨날 언론에서 규제 완화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바뀌려나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질진 여전히 미지수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대출금리가 결정한다. 이 대출금리가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회복 심리도요, 4월달과 7월달에 연속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좀 약세를 이어가고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 무주택자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커다란 돈을 투자할 때 두려움이 덜 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